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그에 져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나간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고 또 미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2주년이 되는 해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과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도서관에 가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의 당사자들은 이제 대부분 사망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친일파 1,006명을 기준으로 그 후손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4부작 친일과 망각.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방송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는데 뉴스타파 친일과 망각 취재진이 다큐멘터리에서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와 생생한 취재 과정, 그리고 방송 이후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그들은 1년여의 준비와 취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자로 활동한 이들의 후손을 조사, 현재의 직업과 재산, 학력, 사는 곳 등을 정리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움직인 이들 가운데 적잖은 친일파의 후손이 어떤 혜택을 입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왔는가, 그들이 과거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친일파 청산 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은 친일파 후손들의 삶을 추적해 기록한 책 친일과 망각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일과 망각 이 책은요 원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던 것을 책으로 네네. 내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광복절이기도 한데요. 70주년 광복절 기념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방송을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방송을 또 책으로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각 언론사마다 이제 해방 70년 특집 기획들 하는데 뉴스타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친일 후손을 찾아서 그들의 삶들을 한번 가감없이 한번 보여주자, 이런 게 하나의 목적이었었고요.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여건상 항상 편집을 할 수밖에 없고 100개를 취재했다면 한 10개 정도밖에 방송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알리고 싶은 게 있고 아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내보자라는 기획들을 하게 됐고요. 또 방송과 책이라는 게 전달 매체가 다른 만큼 또 독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겠다. 우리의 취재 의도와 취재 내용들을 좀 알리자, 이런 뜻도 있었죠. 이 친일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일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친일과 망각이라는 건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 시작할 때 사실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뉴스타파하고 공동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방송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친일 문제의 현재성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통상을 얘기할 때 친일파들을 얘기할 땐 그 친일 행위자들만으로 보는데 대부분 다 죽었어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항일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 속설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은 그 속설을 사실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현재와 미래라고 할 때 그 현재와 미래를 안고 가는 사람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런 후손들이 오늘날 어떤 현재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들의 후손들의 위치들, 그것이 또 과거 지난 연좌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대의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친일 청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느냐를 좀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그 흥미롭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파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을사오적 이완용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일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친일파가 과연 영어로 뭘까였어요. 번역하게 되면. 네. 프로 제페니스 콜라보레이터 뭐 이 정도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번역인데 친일파가 그냥 일본하고 친한 거냐? 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책을 쓰면서 한 3가지 정도인데요. 1910년대 나라가 빼앗겼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했던 매국의 개념, 네. 그리고 20, 30년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탄압했던 인권 탄압의 측면들, 그리고 30년대 후반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저지르면서 했던 수많은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일본군 위안부로도 내보냈던 전쟁 범죄자의 측면들, 네. 어떤 침략전쟁의 적극 협조자로서 그 3가지 측면들을 아울러서 봐야 되는 게 친일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풍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박관영 실장님이 더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친할 친자 일본 일자가 되기 때문에 네. 한자 문화권에서 이 친일파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일본과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긍정적인 그러니까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국제주의자네 이럴 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회에서만 우리끼리 통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 사람들 할 때 중국에서는 친일파하면 잘 몰라요. 한젠, 한나라 한자, 간신간자, 한족의 간신.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죠.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친일 청산이 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2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외세는 늘 상수였어요. 지난 70년도 그랬고 그 이전 70년도 그렇고 앞으로 70년도 외세에 대한 문제, 외세에 대한 인식, 외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외세의 가장 고약하고 가장 악랄한 형태로 나타났던 어떤 친일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작업 없이 앞으로 외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친일 청산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역사의 고비마다 매듭이라는 게 필요해요. 매듭을 져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어떤 역사적인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 역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가해의 역사를 매듭을 짓는 과정, 즉 일정하게 단죄를 하고 그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요구하고 그 장을 마련해서 어떤 화합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네. 70년대, 80년대 수많은 고문과 그 허위 자백을 통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졌던 사법부도 사실은 반성이 없어요. 네. 반성이 없는 사회가 흔히 그냥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시초가 어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친일도 극복하지 못했고 우리 과거사도 극복하지 못한 거 네, 아니냐. 네. 그걸 극복할 때만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친일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전히 현재 진영형이다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걸 굳이 왜 들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네. 예. 지난 세월이니까 잊자는 게 만강론이에요. 이제서 웬 상처를 다시 이게 아무지도 않은 상처를 다시 아프게 하느냐 이게 만강론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겪어보니까 만각하니까 더 큰 악으로 부활하더라. 현실의 권력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공과론. 이게 상당히 많이 먹히고 실제로는 좀 이렇게 민망합니다만 이것이 2013년도인가요? 14년도에 검정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실은 뉴라이트 교과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은 신문화를 보급한 공도 있지만 친일한 과도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낸 탐구 주제가
신문화를 보급한 공연은 어떤 상을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친일을 한 것에 어떤 벌을 주는 게 맞을까요? 쉽게 말하면 신문화 공로자 상 주고 친일은 맴매 따지 하죠 이거예요. 검정고가서에 실려 있는 예, 그게 탐구 주제예요. 네. 얼핏 보면 맞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이 공과가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그러나 친일한 그 엄청난 역사적 재과하고 유학 갔다 와서 신문화 보고 이 재는 동등한 가치로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마치 등가 치환해버려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네. 나만 친일했냐? 다 했지. 이게 기편론이에요. 또는 총체적 친일파론. 아무도 서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네. 예, 이런 것들이나 네. 또 연자제론도 있었죠. 이제 후손이 무슨 죄냐? 친일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공직에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공직자가 그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어도 네. 제일 최근에 심각한 거는 이 건국절 논란이에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만들겠다는 이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고 해방 후 3년 동안의 반공투쟁에서 이루어진 반공국가다. 이걸 정체적으로 내신 게 건국절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임시정부나 독립운대에 두지 않음으로써 항일과는 무관하다. 해방 3년 이후에 반공투쟁이 이루어졌다. 그 상당히 친일파 경찰들, 친일 군인들, 건국 공로자가 돼요. 이게 건국절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박 기자님께서는 어쨌든 이 친일 행적이 있던 사람들 또 그의 자손들을 취재를 하셨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년 정도. 1년. 사실은 후손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계도를 그려나가는 작업인데요. 간헐적으로는 1949년도에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체포해서 조사 보고서들이 한 40명 넘게 정도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의 인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됐고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 친일파 후손이 저희를 도와준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대 중반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지정이나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규소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거에 반발해서 소송을 많이 냈어요. 아, 오히려? 예, 소송을. 네. 그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이제 친일파 후손이죠. 그 후손이 소송을 낸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주소지와 인적 사항과 나이가 다 나오는 거죠. 아, 취재에 좀 용이하셨군요. 그렇죠. 그건 뭐 법원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네, 자료니까요. 네. 저희가 찾았던 것들이 한 1,177명 정도를 네.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4년이었나요? 친일인명사전. 아, 2009년에. 2009년이었나요? 친일인명사전 네. 발간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1,100여 명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많죠. 저희는 4,300여 명 아, 되죠. 네. 근데 이 친일파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한 270여 명의 편찬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상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 게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친일파라는 규정이라고 보다는 사전이니까 네. 친일 인명 사전 수록 기준이라고 해야 네네.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은 될 수 없으니까. 네네. 예. 1세대 친일파, 원조 친일파들은 매국 수작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네. 1910년대부터 45년, 35년 동안은 크게 봐서는 직급과 직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직책과 그다음에 업무라고 할까 직무. 조선총독부 국가기구잖아요. 군수 이런 행정 라인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수탈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사무관급 이상 5급. 일제 강점기에는 고등관급이라 그래요. 네, 고급 네. 공무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군수, 판사, 검사, 물론 도지사는 다 포함되겠지만 또는 이제 군 소위 이상의 장교 이런 사람들이 네.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는 이제 직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직무는 크게 보면 친일 단체가 있습니다. 직업적 친일 단체. 거기에 이제 말단 회원들보다는 이제 이사급, 임원급 간부들. 네. 그 다음에는 헌병이라도 분대장급 5장 이상이라든지 네. 또는 고등계 경찰 같으면 이건 말단 순사라도 이건 다 넣어야 돼. 왜? 그것은 직급은 낮아도 직무가 독립운동가를 자체를 추적 체포하는 게 하니까 네. 이런 것들 대체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른바 토벌대들 그래서 실제 학살에 가담한 자들 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의 조상이 친일을 했다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란 좀 부끄러운 일이라 취재하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문전박대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드셨죠? 네. 뭐 당연하죠. 자신이 조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조상이 저지른 선대가 저지른 친일 행적에 대해서
나에게 왜 묻냐? 당연한 반응이었을 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집단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잘 살고 있다, 혹은 어떤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속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도해보고 네.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특히 선대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혹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어떤 친일 청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묻는 작업을 시작을 통해서 친일 청산의 첫 계기가 뭐 이분들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정리가 아니겠느냐. 네.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숱하게 만남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만남을 거부했고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아, 그 제가 친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부관으로 이래요? 그러니 그 나쁜 행동이 어딨어? 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일찍 와서 그걸 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해방 이후에도 이들과 후손의 권세는 계속됐다. 하지만 후손들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아유, 세상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저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어쨌든 저희는 관련하고 싶지 않고요. 민영이 관련해가지고 선대 친일행적 관련해가지고 국가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위헌 소송을 내셨는데 그거 내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 왔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당수 후손들은 선대가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 네. 이를테면 중추원 참의는 말 그대로 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그냥 자문기구였는데 자문기구를 넘어서 식민 지배의 철저한 협력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추원 참의는 아마 그 2006년도에 친일 반민족행위 행위제할 때 당연직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어떤 행위라든 그게 네. 있으면 당연직으로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그렇죠. 간판 친일파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네. A급 친일파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자손들도 할아버지가 그냥 지역에서 어떤 자선 사업 많이 했고 서당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했던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일정한 인식의 간극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네. 분들은 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지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는 승리자의 몫이다. 뭐 이런 이제 네. 강자 의존적인 네, 인식들을 네. 좀 보이면서 네. 언젠가는 뒤집어질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 그동안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재산에 초점을 맞춘 취재나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뉴스타파 책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 친일파 후손들의 그 학력에 대한 조사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소위 이제 명문대 출신 유학파들도 참 많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1177명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에요. 서울대 고대 연대라고 하죠. 조사 대상의 27%가 해외 유학을 했단 말이죠. 네. 쉽게 말하면 하이 클래스 상류층이죠. 왜 이렇게 됐냐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출세에 2단 스프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스프링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 이들은 귀족 칭호를 받기도 하고 재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일본과의 네트워크가 아주 깊죠. 이게 1단 스프링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더 스프링을 또 한 번 탔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마땅히 뭐냐 새로운 정부는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에서 서운과 보장을 해야 되는데 친일파들을 전부 다 등용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이 뭐냐면 관료가 되고 학교 인수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나가게 되죠. 이게 2단 스프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3대까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력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학력과 직업이라는 게 이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교육의 기회를 자녀에게 많이 준 측면이 있어요. 네네. 1177명 가운데 한 27%가 해외 유학 경험,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기업인이 가장 많았어요. 한 32% 정도 네. 됐는데요. 그 32%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는 상장 기업의 대표나 주주, 임원이었어요. 이게 좀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이 한 300만 개가 넘거든요. 네. 이 가운데에서 상장 기업은 2,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3분의 1 정도가 그 2,000개가 되는 상장 기업의 대표, 주주, 임원을 했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네요. 경제적인. 그렇네요. 네. 그 다음은 사실은 대학 교수와 의사라는 직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177명 가운데에서 대학 교수가 191명이었고요. 네. 의사가 149명이었어요. 10% 정도 됐네요. 네네. 네. 단일 직업군으로는 꽤 많죠. 네. 여러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네. 대학 교수와 의사라는 직업이 특히 이제 대학 교수는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거고요. 유학 경험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의사와 대학 교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변동,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늘 안정적인 직업인 거예요. 명예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일정한 부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친일 후손들이 이런 직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분석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50년대, 60년대는 친일 후손들이 정치인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2대, 3대, 4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치인은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았다라는 게 또 나타났었고요. 그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천 참의를 지낸 장준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당시 위세가 대단했었나 봐요. 네. 뭐 강원도 철원 지역은 누구 땅을 안 밟고는 못 지나간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친일파도 보면 그런 땅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영월, 강원도 영월의 토호예요. 일제 강점기에도 이제 도의회가 있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여러 분 지냈고 금융조합 있죠. 네. 금융조합에 영월 금융조합에 또 조합장도 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의 유지로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지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기관총, 경기관총 헌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강원 신사,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는 신사 여기에 1만 원을 헌납합니다. 1만 원. 1만 원 하면 최소 1억인데 지금 돈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자면 네네네. 훨씬 더 많은 액수죠. 네. 네, 그런 것을 헌납하고 이런 공로로 이제 일제 말에 중천 참여가 되었어요. 또 광산도 이 사람이 했어요. 후창군 일대에 100만 평에 대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죠. 1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해방후에 분단이 되니까 네. 이제 그쪽은 못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뭐냐면 강원도 평창군에 이제 부안강산이나 홍천군에 가족 광산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재산 환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2006년에 이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친일 재산에 대한 환수 문제, 국가 규속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의 정기를 좀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친일청산의 문제가 굉장히 올랐었죠. 사실은 1987년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어져 오는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화 흐름과도 이어지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은 친일 후손들의 뻔뻔한 소송도 한 몫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연고가 없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이걸 친일파 후손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송병준의 후손인데 송병준의 후손이 인천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터 한 13만 5천 평 정도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천억 원이 넘겠죠. 네. 그 수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송병준의 땅이다, 선대의 땅이다라는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언론에 나면서 엄청난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매국의 대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그 땅을 과연 후손들이 가져도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분을 하게 됐고 네. 그렇다면 이참에 아예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네. 친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땅이라면 국가로 귀속해서 좋은 일에 써보자. 네.
라는 여론들이 대대적으로 좀 일어나게 됐고 그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네.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재산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송병준의 손자가 이에 대해서 뭐 위헌 소송 내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입법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 전제가 이미 95년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네. 친일의 대가로 획득했던 자기 할아버지 땅을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냈는데 네. 고등법원에서 마땅히 그가 친일파고 민족 반역자라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는 사적 소유권이 최고의 가치인 나라니까 재산권 보호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치이므로 돌려줘야 된다 해서 돌려주게 됨으로써 아까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라는 선의의 사업과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간이 커진 거죠. 이 판례가 있으니 고등법원 판례.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속 나오면서 공부를 사게 된 거죠. 좀 비화입니다만 그 손주가 와가지고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찾게 되면 그것을 절반 이상을 다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보다 더 착한 일은 아예 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포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했더니 네, 네. 다시는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부천에 있는 미군 기지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재산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지켜지게 된 거죠. 친일파 후손한테 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지금 환수된 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매국의 대가, 친일 일제에 철저하게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어느 정도냐 할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불행하게도 많이 멸실이 됐고 많이 자료가 없어지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친일과 만각 취재 때 청운대의 홍경성 교수님을 뵀었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에서 추정컨대는 대략 친일파 한 5, 6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 부동산만, 토지만 약 4억 3천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 사실 4억 3천만 제곱미터면 평 단위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평인데요. 네. 서울 시내의 3분의 2제예요. 여의도의 150배거든요. 네. 지금으로 하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고 엄청나죠. 그러게요. 이 많은 땅 중에서 이게 추정컨대 실제로 2006년도 친일재산조사위가 4년 동안 조사한 건 약 5천 필지밖에 안 돼요. 2,181만 제곱미터 정도예요. 아주 일부군요. 아주 일부예요. 네. 이 가운데에서 환수한 국고로 귀속한 거는 2,181만 제곱미터에서 네. 한 절반 정도인 1,322만 제곱미터예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자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친일재산조사위 국가기구가 정부에서 이 재산을 환수하게 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어떤 복지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명목으로 일반에 매각하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매각된 토지의 양은 135만 제곱미터예요. 추정되는 친일 재산의 약 0.3% 정도. 굉장히 이 정도밖에 적은 사실은 수치네요. 네. 국가 귀속을 못한 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것밖에 못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알짜배기 땅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이 매매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전매 또는 전전매. 그래서 이게 그 부분까지 환수하려다 보면 2차, 3차 피해가 파생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상당수의 그 조사가 어려우신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환수의 원칙은 국가가 보여주는 상징성 같아요. 네. 적어도 잘못된 것을 국가 분명히 바로잡아서 환수한다는 거. 우리가 신체형과 재산 몰수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일은 바로 그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사안들 명확하게 국가가 보여준 거라고 일단 상징적 조치 있죠. 그 친일파 후손들 취재하실 때 이메일 아까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과연 어떤 내용을 썼을지 참 궁금해요. 연애 편지보다도 더 어려우셨죠? 쓰고 지우고 네.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도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퉁명스럽게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자. 왜 만나려고 하는지는 그 의도를 좀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건 이메일 정도다. 네. 이메일로 보내자. 그래서 이메일의 첫 구절이 제가 생각나는 약간 적어왔는데요. 저희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해서 비난을 하거나 심판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네. 없습니다. 네. 다만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답장은 혹시 몇 % 정도 받으셨나요? 전화로는 한 40여 명 정도, 이메일로는 한 100통 정도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메일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간단한 거였고요. 한 20명 정도가
그래도 저희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취하면서 다만 만나기는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책에 이제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보면은 좀 조상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기가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박 기자님 쪽은 아주 친일파 상류층이고 아직도 가진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파인 김동환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유명한 국경의 밤이라는 서사시를 썼던 분이죠. 우리 노래는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살길래 바로 그 이제 작사자인데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그 아드님이 김영식 씨가 있어요. 근데 파인 김동환 선생의 100주기 때 탄생 100주년이죠. 이 아드님이 아버지에 대한 전집을 내고 앞에 서문을 쓴 게 있어요. 저는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아버지 파인 김동환은 문학사로 큰 공로를 끼친 것은 사실이고 또 잡지에서는 37년 잡지를 통해서 한국 잡지사도 큰 획을 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아버지는 친일을 하신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의 전집을 내는데 내 손으로 아버지의 친일 자료도 내가 직접 다 모았다. 부록으로 같이 붙인다고 얘기했어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친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6.25 때 나쁘게 되심으로써 아버지 당신이 직접 자기 입으로 민족 앞에 사죄하지 못한 것이 자식인 내가 대신 사죄한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연구소에 와서 저희 임헌영 소장님하고 뵙자고 하신 거예요. 보자마자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이사장의 손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저는 이런 후손도 있고 친일 후손에도 빛과 그림자의 대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선대의 친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인정한 후손들, 직접 취재한 후손들 중에서도 몇 분 계셨잖아요. 네. 좀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분들이었다고요. 한 분이 이제 시인이셨고 네. 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내셨고 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현재 국회의원인데 며칠 후 문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묻어둔 얘기를 털어놨다. 싫어하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조상이 그런데 가담을 했다는 것은 후손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죠. 문효치 이사장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문종도의 증손자다. 우리가 민족 정기를 살려나가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경근 목사는 크로아티아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친일파 김낙헌의 증손자다. 김낙헌은 일제강점기 검사와 판사로서 수많은 의병장과 독립투사를 기소하고 재판했다. 미안하고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친일파의 어떤 그 행적을 했던 분의 후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홍영표 의원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다. 홍영표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의 손자다.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일제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도 당했고 그랬는데 친일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제 조부께서도 그렇게 친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떤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한다. 저희는 한 10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친일재산조사위에 상임위원을 지냈던 이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일재산조사위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어떤 사람이 더 좋으니까 친일 후손인데 내 선대가 이 땅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이니 내가 자진해서 국가에 귀속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네. 정말 좋겠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저희는 그래도 3명은 이끌어냈죠. 비록 뭐 3명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용기 있는 자기 고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다만 내 조상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그걸 했을 때 오히려 자기 손해가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게 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반성의 지점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오늘 친일과 망각이라는 책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광복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과거사 정리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과거사 정리, 친일 청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각각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손들을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당사자가 다 죽고 없다 보니까 했는데 저는 후손들에게 저희들이 친일에 대해서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또 연좌제가 적용돼서도 안 되고 네. 각자가 스스로 사실 반성해야 될 문제가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반성이 저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는 적어도 대물림되면서 이어져 왔어요. 하나의 역사적 이슈로서. 해법 자체가 사법적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 도덕적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이 과거사 청산은 원상 회복은 불가능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처들을 아물고 다시 돋아나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들 계속 우리가 다시 약을 발라주면서 같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속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건강한 가치를 형성해내는 것. 이것이 과거 청산의 진정한 몫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 사회의 미래를 탐색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세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외세는 상수거든요. 한반도에서. 네. 그렇다면 외세에서 가장 특정한 특이한 형태, 고약한 형태로 등장했던 친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곱씹고 음미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지금까지 만들었는가? 그 평가는 충분한가? 그리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이기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일 문제는 계속 곱씹고 그거를 공론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제대로 기억하는 문제로서의 이런 공론의 장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시작이다. 네. 자, 오늘 책 친일과 망각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잘못된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주입니다. 예. 국회에서 노숙하면서 일을 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평소에 독서는 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게 법안 공동 발의 요청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법안을 발의하면 저희 법안 관련된 자료 봐야 되는 거, 시사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시사 주간지를 읽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벅차요. 근데 이제 그래도 책을 좀 보고 싶어서 가방에 이제 두세 권씩의 책을 넣어갖고는 다닙니다. 근데 거의 못 봐요. 하루에 뭐 많이 봐도 한두 페이지? 의원님 최근에 네. SNS에서 화제가 되셨었는데 정치 후원금이 다 떨어져 가서 솔직하게 정치 후원금 이렇게 썼으니까 좀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보시고 한 40시간 정도 만에 올해 한도가 다 차도록 정치 후원금을 다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영상을 한번 더 올렸었어요. 솔직하게 돈 어디에 썼는지 말씀드리는 게 도의인 것 같고 작년에 후원해 주셨던 분에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은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리고 대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이었죠. 약간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고 지금도 간혹 펼쳐서 읽어보는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책이 이겁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이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 읽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너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였는데 고민을 좀 덜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또 제 일기장에다가 옮겨 적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특히 육사에서 경제학 교관을 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통일혁명당이라는 사건이 1968년에 벌어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시작하십니다. 정말 짧게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20년 정도 오게 되셨어요. 복역이 더 길어지고 그 경우에 만약 건강도 잃고 그러면은 본인이 쓴 글이 출판되거나 또는 편집글로 상대방에 가 있는 글을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 표지에 있는 이거는 이제 여름에 사람들하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옆 사람이 덥게 느껴지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막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좁은 감방에서 여러 사람과 있었을 때도 보통인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뒤에 이제 겨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울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따뜻한 온기를 보태주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사는 건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케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도 상황, 여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담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만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제공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다 이제 글을 정리를 해서 정제하고 정지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지만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그 짧은 글인데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하죠.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뒤끝에 매서운 추위는 죄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도 눈 한 번 진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쌌더니 얼마 전 사흘 내린 눈 내리는 날 기어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옥들에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 말을 때립니다. 나갈 날이 확정이 안 돼 있거나 굉장히 멀면 뭔가 이 수감자라는 것을 벗어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든지 이런 게 기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한데 첫 번째는 현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애정이죠. 자기 삶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애정. 세 번째는
가족분들의 끊임없는 도움도 있었겠죠. 자주 면회도 오고 뭐 소식도 전하고 했던, 자기가 사회생활을 했으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감옥에 가시면서 그런 도움을 못 주는 데다가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그 당시 다 낙인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겠죠. 어머님께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고 생각을 골똘히 갖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자리 하나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옹이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기우는 마음은 애증간의 심신을 상하게 한다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부디 평정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자리 하나, 겨울철 아랫목에 따뜻한 방석 같은 자리 하나 간수하셔서 저희의 언 마음들이 의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받은 아버님의 편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역시 염려와 걱정의 편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대화의 편지, 이해의 편지가 더 많았으면 싶습니다. 이미 아버님께서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대화하시고 이해해 오신 줄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애틋하게 편지 쓰는 걸 보고 대학교 때는 참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되고 중년이 좀 돼 보니까 저는 요즘에 아버님, 어머니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또 애틋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해가 되죠. 저도 이제 써드리고 싶고. 요즘 자주 못 뵈니까 걱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후원금 다 찼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어머님이 듣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에 항상 감사하며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캡처해서 제 SNS에 올리면서 저도 어머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어머니가 카톡하는데 왜 답장을 안 하세요? 그 같이 캡처된 장면 보면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답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신경을 못 써드리죠. 1966년 이른 봄철, 문학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서울흥으로 한나절의 답청놀이에 섞이게 되었다. 우리 일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6명의 꼬마 한 덩어리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꼬마들의 무리에 끼어 오늘 하루를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길이 서울흥 가는 길이 틀림없지? 네, 일로 곧장 가면 서울흥이에요. 우리도 서울흥에 가는 길이에요. 이 가난한 꼬마들과의 가느다란 인연은 이렇게 봄철 잔디밭에서 진달래 맑은 향기 속에 이루어졌다. 장충체육관 앞의 광장에서 우리 7명은 옛 친구처럼 반가이 만났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충체육관의 처마 밑과 층층대 밑에서 만났으며 겨울철에도 거르는 일 없이 만났다. 회의 명칭도 꼬마들의 학교 이름을 따서 청구회라고 정식으로 명명하였다. 청구회? 대체 이게 뭐하는 단체야? 아! 어서 명단 대라고! 청구회, 그들은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군법회의에서 청구회가 잡지사 청맥사를 의식적으로 상징하고 명명한 이름이 아니냐는 희극적 질문을 엄숙히 추궁받았다.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울흥으로 봄철의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맑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재밌죠. 그리고 아이들이나 제자들 생각하는 마음도 뭐 절절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음 아프게 느껴지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죠. 책이라는 그 매체죠.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상상력을 자극해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상상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감옥으로부터 사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2-3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을 때 가슴에 와닿던 구절하고 3학년 때 읽었을 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달라요. 그건 제 상황과 여건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최근에 내가 보고 있는 책은
어널리틱 지오메트리 앤 칼큘러스, 난중일기, 네루의 옥중 서간집 등이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씩은 읽은 책이지만 책이란 자기가 변하면 내용도 변하는지 다른 느낌을 받는다. 결코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실천이 배제된 조건 하에서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차라리 책을 덮고 읽은 바를 되새기듯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식을 넓히기보다 생각을 높이려 함은 사침하여야 사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학년 때는 가장 와닿던 문구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에 얼굴을 비춰보지 말아라.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자신이나 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던 것 같고 그때는 왜냐면 1학년 때 열등감이 좀 심했었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따라 내려간다는 거.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3학년 때는 이제 학생운동 한참 열심히 할 때라서 그때 이제 시류에 저항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고민 많이 할 때니까 그 구절이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죽은 물고기를 비유한 어떤 저항의식에 대한 글도 좋고. 읽어보시기 가득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편집 글이니까 얼마나 짧아요. 특히 이제 글 하나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하철 타가면서 글 하나 읽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1년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서예요, 양서. 이 책은 그냥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지? 그다음에 나와 또 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뭐지?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환경은 또 뭐지? 이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예요. 지금 현재 다가오는 메시지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책인데 저로서는 그 당시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좀 읽으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보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쉼 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꼭 필요할 텐데요. 한가로운 해변에서 내면과 마주하기를 권하는 여행 철학서,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을 소개합니다. 지중해가 낳은 괴짜 철학자 장 루이시아니. 이 책은 생각의 즐거움, 세상과 타인을 포용하는 방법, 삶의 방향을 잃은 독자들에게 철학적 사유와 사색의 경험을 제안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신나는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휴가지가 철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라는 저자의 말입니다. 이유는 휴가지에서는 일상의 억압과 간념을 놓아버릴 수 있고 세상과 격리된 채 자신만의 내면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떠난다, 도착한다, 걷는다, 웃는다 등 휴가지를 향해 떠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 주제를 구성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해변의 풍경을 통해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관점의 변화를 실천하게 하는 등 저자의 눈길이 닿는 모든 것이 철학의 대상이 되는데요. 저자는 독자들이 휴가지에서의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 저술가 존 주디스의 책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소개합니다. 정치사회 분야의 전문 작가이자 편집자로 활동해온 존 주디스. 그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정치 현상에 주목하는데요. 지배적 정치 규범이 보통 사람들의 희망이나 걱정거리와 불일치할 때 등장하는 포퓰리즘을
표준적 세계관의 고장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기 침체, 이민자 문제 등 역사적 사건과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 현상을 세밀히 분석하는 저자, 포퓰리즘의 범위, 우파 좌파 포퓰리즘의 차이, 포퓰리즘의 역사와 최신 동향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데요. 전혀 다른 듯 보이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기존 신자유주의 합의를 흔들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침묵하는 다수와 정치혁명, 북유럽 우익 포퓰리즘의 약진을 보여주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독립당 사례 등 책은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실패와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치자의 사례는 더욱 그럴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5 사람들의 이야기, 통치와 광기를 소개합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주 이라크 대사 대리, 아제르바이잔과 짐바브웨 대사를 지낸 저자. 그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이끈 오인에 주목하는데요. 살았던 시대, 태생과 가문, 성장 환경이 다른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저자. 그것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끈질긴 투쟁의 명수, 생존의 달인, 광기 어린 통치자였던 사람들. 저자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당대와 이후 오랫동안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인데요. 이라크를 강타한 사담 후세인의 영향, 유럽,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고통을 안긴 스탈린과 히틀러, 세계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와 칭기스칸 등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역사적 주역들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통치자의 모습을 고민해 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무수한 선택과 경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 하루에 따라잡는 한국사를 소개합니다. 대한언론인의 편집위원이자 전기작가로 활동 중인 저자 유한준. 그는 바람직한 역사 교육은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생생한 역사 공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저자가 역사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엮은 역사 참고서인데요. 단군 조선부터 격동의 근대사를 지나 현대사까지 5,000년 역사의 흐름이 잘 정리된 목차가 인상적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많은 양의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쉽게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유물, 유적 사진은 독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역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냉혹한 정치인 최충헌, 비극의 사도세자, 정조의 남자 홍구경 등 역사적 인물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다수 실려 있습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피서를 즐기는 북캉스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캉스는 책을 뜻하는 북과 또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휴가를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북캉스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또 문화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